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1월 18일. 예, 요즘 정말 희한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국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오늘 전주인가요? 거기서 야당의 한 의원이 대통령 앞에서 말 한마디 했다고 들려나가는 걸 봤습니다. 경호원들한테. 예, 극단으로 치닫고 있네요. 자, 오늘은 올망졸망 꼭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방 관련 내용을 좀 다뤄보고자 하고, 예전에 궁금했던 건데 마침 관련된 정보를 좀 쭉 찾을 수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상식적인 선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장보고급, 그리고 손원일급, 안창호급 이런 식으로 이제 잠수함 전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의 의뢰 발사 시스템, 의뢰관이 있고, 관에서 지금 대문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의뢰가 사출되는데 그 방식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자료도 노출돼 있지 않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부분이 아니잖아요. 비행기가 기동을 하거나 포탄을 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정보를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비밀 정보를 알 수는 없는 노릇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각 시스템의 장단점이 무엇이고 왜 이런 방향을 선택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이게 이제 도산 안창호 함이고, 이게 이제 9척이 건조될 예정이고, 이거 이제 가장 큰 디젤 잠수함이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자, 그리고 이제 수직 발사관이 이제 장착되면서 배치 1, 배치 2, 지금 배치 2를 아마 거의 건조 다 한 것 같고, 배치 3 이렇게 가면서 배가 계속 커지면서 수직 발사관 수가 이제 느는 거죠. 이 수직 발사관이 뭐에 쓰이는지는 거의 7, 80%는 전략적 억제 목적으로 쓰일 것 같다. 그래서 배치 3에 가서는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는 핵 추진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전략적 보복 능력이 극대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 수직 발사관의 스펙에 대해서 이런 부분 대충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배의 크기, 그리고 수직 발사관의 숫자를 봤을 때, 그리고 수직 발사관에서 보통 통상 발사되는 SLBM 의 크기, 이런 거를 쭉 망라하면 대충의 크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직경이 2m 가까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큰 거는 1개, 작은 거는 최소한 4개 정도 들어갈 수 있다. 예, 일반적인 탄도탄이나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류는, 순항 미사일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뢰를 사출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 앞에 의뢰 사출구가 6개가 들어있습니다. 6개라는 것은 6개 내에 의뢰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의뢰가 항상 장전이 돼 있고, 의뢰 발사관 뒤에는 의뢰가 이제 쌓여 있죠. 하나 발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 걸 끼워서 발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급속 대응하는 건 6발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의뢰를 사출하는 방식이 ATP 방식이다. 이게 가장 최신 방식이에요. 이 앞전에 있었던 장보고급이나 손원일급에서는 채택되지 않은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왜 이 방법을 채택했을까? 이게 이제 최소한 서방권에서는 공격형 잠수함의 기본적인 무장 사출 방식이에요. 특히 의뢰. 예. 그리고 이 앞에 의뢰 발사구로 사실은 순항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고, 사실은 대함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예. 자, 이거는 이제 우리의 가장 최신 의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앞에 백상 의뢰가 있었는데, 그거는 사전 거리도 한 20km 정도로 좀 애매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안정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그래서 그거는 징검다리, 잠깐 건너가는 징검다리용이고, 이 범상어 의뢰, 이게 이제 본격 주력 의뢰예요. 이가 채택한 방식이 최신 의뢰들의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예. 직접적인 성능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좋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지만, 그 앞에 백상을 개발할 때 예산이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개발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되는 독일 의뢰나 미국 의뢰 수준의 의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거의 다 국산화했고 뭐 여러 가지 소나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리튬 이온 전지 부분에서도 세계 강국이에요. 그 두 가지가 의뢰의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추진력하고 탐색기란 면에서. 예, 그래서 괜찮은 수준이다 이렇게 봐줘요. 예. 자, 이게 길이가 6.5m나 되고 무게도 1.6톤입니다. 사거리가 50km고 최고 속도는 55노트에서 60노트예요. 예를 들면 이제 100km 좀 되는 거죠. 대충 계산해 봤을 때. 그래서 이 범상 의뢰가 1.6톤인데 이것을 의뢰 발사관에서 밀어낼 때 어떻게 밀어내느냐.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죠. 예.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프랑스 잠수함에서 의뢰 발사관에 넣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별로 공간이 없잖아요. 이 발사관이 지금 한 4개 정도 보이는데 제 발사관은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저 직경이 533mm예요. 예, 저거는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데 거기는 좀 더 직경이 굵은 지대가 있어요. 600mm대가 있어요. 여기서 직경이 굵어지는 이유는 연료 탑재량을 더 늘려서 사거리를 길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한 100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서방권에서는 533mm. 533mm면 여러분 익숙하시죠? 이렇게 안에 케이스에 넣어서 그 안에 의뢰를 넣고 다시 잠근 다음에 발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함정에서 사용하는, 군함에서 사용하는 수직 발사관이 있죠. 그게 이것을 원용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잠수함에서 수평으로 되어 있지만 수상함에서는 이걸 수직으로 세우죠. 아직도 러시아 같은 데서는 수직 발사관도 둥글어요. 근데 이제 서방 쪽 같은 MK42 계열 일반적이죠. 서방권에서는. 그거는 이제 안에가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 533mm로 다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 처음에 주력 의뢰관이 직경이 533mm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1.6톤이나 되는 부분이니까 옛날에 수동으로 넣었는데 요즘은 더 유압으로 이렇게 넣는 모양이에요. 특히 기동할 때, 잠수함이 급하게 기동할 때 의뢰를 발사하고 재장전한다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급기동이 필요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다 유압으로 장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보고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 K9 자주포에서 뒤에 포탄 창에서 포탄 딱 탄종을 선택하면 딱 돌아서 나오고 거기다가 옮겨서 착 실는 그 부분하고 컨셉은 비슷하다 이렇게 봐줘요. 자, 그런데 우리 쪽에 예를 들어서 뭐 그게 장보고함이었던 손원일 함이급이었던 안창호급이었던 이런 사진이 공개된 적 저는 사실 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거죠. 대충 서방권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독일 것을 우리가 독일 잠수함을 기반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잠수함급인데 장보고, 손원일, 안창호급 발사관 볼게요. 다 533mm로 일치합니다. 다 하는데 장보고급 보면은 초기형 같은 경우에는 의뢰 발사관 8개인데 전부 다 스윙 아웃 방식이에요. 자주 추진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데모 사진에 썼던 표현. 이 스윙 아웃이라는 표현은 영어로 자기가 헤엄쳐서 나온다. 자기 힘으로 남이 밀어주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고. 자, 장보고급 후기형에는 내가 몇 척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4개를 떼내서 압축 공기로 안에 있는 무장을 사출하는 방식이 적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왜 압축 공기를 쓸까?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데 이것은 그겁니다. 압축 공기를 쓸 필요가 있는 경우는 뭐냐면은 의뢰관에서 의뢰만 발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의뢰 자체가 동력이 있으니까 프로펠러가 달려 있잖아요. 스크류가 밀고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하푼 대한미사일을 발사한다. 예. 그러면 안에 케이스 안에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대한미사일이 수면에 도착하면 뚜껑이 열리면서 그때 추진을 해서 날아가는 거거든요. 하늘로.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체 추진력이 없어요. 수중에서는 의뢰관 속에 들어있을 때는. 그래서 걔는 다른 수단을 이용해야 돼요. 밖에서 힘을 가해서 미사일을 안에 있는 통을, 케이스를 바깥으로 밀어야 돼요. 거기 쓰는 게 압축공기. 압축공기라면 바로 직관적이죠. 예. 공기 압력을 통해서 물속으로 콱 쏘는 거죠. 이렇게. 예. 자, 저게 저렇게 됐다는 것은 의뢰뿐만이 아니라 대한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자, 손원일급에 오면은 8개의 발사관인데 전부 다 WES 발사관으로 되어 있어요.
저 WES는 제가 파악한 데는 압축 공기 방식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예, 모든 것이 WES로 되어 있어요. 즉 이것은 8개의 발사관 모두에서 의뢰도 발사할 수 있고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미사일을 밀어낸다는 거죠. 밀려난 케이스가 수면에 도착하면 그때는 뚜껑이 열리면서 미사일 자체 추진으로 점화돼서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죠. 예. 자, 안창호급에 오면은 일단 의뢰 발사관 수가 줄어요. 6개로. 대신에 수직 발사관이 6개 생깁니다. 그리고 발사 방식도 ATP 방식으로 바뀌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오늘. 자, 의뢰 발사관 숫자가 줄은 이유는 뭐냐면은 미사일류는 탄도탄을 포함해서 미사일류는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한다. 그게 더 효율적이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ATP 발사관에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기는 의뢰 전용으로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6개로 줄였다. 그러면 의뢰를 발사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 여러분 이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미 해군의 MK-46 경의뢰고 우리 제품으로 치자면은 청상의 의뢰예요. 거의 같아요. 이거는 크기가 작아요. 길이도 짧고 직경도 가늘어요. 사거리도 짧아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 이거는 물속에 있는 잠수함을 공격하는 거예요. 수상함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잠수함을 공격할 때는 구축함이 잠수함보다 빠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수상함 같은 경우는 적은 의뢰를 폭약이 적어서 폭발력이 적으면 어렵게 명중을 시키는데 배가 데미지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의뢰를 쓰는데 물속에 있는 잠수함 같은 경우는 조그만 구멍이라도 나면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잠수함을 상대하기에는 이게 충분하다. 그래서 이걸 쓰는 것이고 이게 초계기에도 쓰고 대잠 헬기에도 쓰고 그런 무장이죠. 우리도 똑같고. 근데 이거는 함상에서 물속으로 쏘는 거잖아요. 이거의 발사 방식은 뭐냐? 옛날에는 압축 공기로도 했대요. 쾅 해서 콱. 물속에 빠뜨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멀리 안 가도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보통 연기가 저렇게 나거든요. 우리 청상어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안에 천천히, 상대적으로 천천히 타는 화약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뢰에 손상을 주지 않는 선에서 추진력을 충분히 발생시킬 정도의 좀 천천히 타는 그런 화약을 통해서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화약 연기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 보면 뭐 한 10m, 20m만 날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방식인데 이것을 물속에서는 쓸 수 없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겠죠. 일단 화약이 물에 젖어야 되니까 그게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난다. 폭발하는 거니까 이건. 그러면 내 위치가 발각된다. 잠수함은 은밀성이 어떤 중에 어떤이니까. 그래서 물속에서 발사할 때는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된다. 그렇지만 조용해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고 의뢰도 발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이거죠. 예. 자, 거기서 기술이 이제 밖에서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설명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자, 이게 엄청나게 단순화된 겁니다. 예.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 선에서밖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오른쪽이 바다예요. 이게 의뢰 발사관이에요. 잠수함 내부예요. 저기 의뢰가 들어가 있죠. 저 넣는 방식 수동으로 넣을 수도 있고, 유압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어요. 1.6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범상어. 직경이 53.3cm니까 이 정도 되겠죠. 예. 무게 1.6톤이고. 자, 이게 지금 장전이 됐다. 그러면 앞뒤로 마개가 다 막혀요. 당연하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여기 물을 채워요. 밑에 펌프가 보이죠. 잠수함에는 어차피 지금 깔아앉고 뜨기 위해서 물탱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펌프를 통해서 물을 채워요. 의뢰를. 자, 의뢰관이라고 할게요. 의뢰관에 물이 차오르면 이때 공기가 밀려 나올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기를 빼는 곳이 있어요. 자, 그래서 물이 꽉 찼다. 예. 그렇다고 의뢰 발사 준비가 끝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물속으로 자망할수록 바깥에 수압은 높고 지금 이거는 대기압이거든요. 잠수함 선체 내에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때는 가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깥에서 물이 더 들어와서 물을 더 압축해서 바깥의 수압과 의뢰관 내부의 수압을 맞춰야 돼요. 처음에 꽉 채운 다음에. 그러면은 뚜껑을 열었을 때
예, 물이 쏠리는 게 없겠죠. 고요히 열리겠죠. 수압이 같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자주 추진 방식이 있었죠. 이제 물이 가득 찬 거예요. 수압도 똑같고. 자주 추진 방식은 이 상태에서 발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요즘 우리 범상어뢰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전기 추진이잖아요. 배터리로. 여기서 출력을 발생시켜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게 자주 추진 방식이에요. 우리 장보고호급 첫 번째 잠수함에 썼던 거예요. 그런데 어뢰는 괜찮은데 여기서 대한미사일, 하푼 대한미사일을 발사하고 싶은데 대한미사일은 자가 추진이 안 돼요. 그거는 수면 위로 떠올라야 가능해요. 그러면 어뢰관에서 그걸 어떻게 밀어낼 것인가? 그 문제가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썼던 게 아까 압축 공기를 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확 밀어내는 거죠. 이게 이러면 1.6톤입니다. 아무리 물속이지만 이걸 슉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해면까지 쭉 밀고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압축 공기가 상당히 세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압축 공기의 공기방울들이 이 미사일과 함께 섞여서 어뢰관 밖으로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버블이 생기고 거품이 생기면서 많은 소음이 난다. 그래서 저기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들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자, 우리 디젤 잠수함은 향후 이제 핵추진 잠수함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부분 동해, 남해, 서해에서 쓰게 돼 있고 여기는 많은 나라의 잠수함들이 들락거려요. 중국 있죠? 미국 잠수함도 와 있을 거잖아요. 공해상에. 러시아 잠수함, 일본 잠수함. 붐비는 곳이에요. 그리고 초계기들이 항상 떠다녀요. 이렇게. 수상함도 밀도가 되게 높아요. 좁은 해역에. 그래서 대양 작전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하푼 미사일이 사거리가 200km 정도 된다. 그 다른 자산을 통해서 좌표를 받았다. 거품이 좀 나오더라도 상관없어요. 왜? 주위에 나를 감시할 자산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 근해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요. 적이 훨씬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미사일로 발사하면서 공기방울이 확 따라가면서 소리가 크게 나면 내가 나의 생존성이 크게 위협을 받는 그런 운용 환경이에요. 우리 연근에는. 그래서 요거를 개선한 것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소리도 안 나고 미사일도 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나오는 것이 제가 빨간 동그라미 해놓은 겁니다. 이 워터 램이라고 돼 있는데 램이라는 게 꽝 친다는 거죠. 램젯 엔진처럼 꽝 세게 밀어준다는 뜻이거든요. 예. 자, 이거는 기술적으로 좀 복잡한 듯한데 누구도 아마추어들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에어 터바인이 있어요. 터보가 있어요. 여러분 차에 터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기 압축하는 거. 안에 임펠러가 달려 있어요. 바람비비가. 그걸 통해서 엔진에 들어가는 공기의 양을 늘려줍니다. 주로 이제 디젤 엔진에는 기본적으로 다 터보가 장착되어 있죠. 그 터보가 터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 그런 임펠러를 이용해서 잠수함 내부의 공기를 압축을 해요. 그러면서 그걸 이용해서 물의 수압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압력이 세진 물이 어뢰를 밀어내는 겁니다. 바깥으로. 예. 공기가 안 들어가요. 물만 나가는 거예요. 제트스키처럼. 네. 그러면 그 공기는 어떻게 되느냐? 잠수함 내에서 빨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잠수함 내에 있는 그러면 압력차가 생겨요. 그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압력차 때문에 공기방울이 생기거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잠수함에서 잠수함 내부에 공기가 이만큼 빨려 들어갈수록 잠수함 내에 공기 생산 시설에서 그만큼을 같이 생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서로 동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압력차가 안 생기게. 자, 그러면 발사가 끝났다? 그러면 이 공기가 다시 잠수함 내로 들어와요. 그러면 내부에 있는 다시 시스템이 공기를 줄여요. 그래서 잠수함 내부의 압력을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요. 즉, 그 말은 밀어내는 물 속에 공기방울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로만 쫙 밀어낸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소음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뢰도 발사할 수 있다.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의 크기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본 시스템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잠수함이 좀 커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확 밀어내려면 많은 출력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걸 공기를 통해서 압축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수함의 실내의 크기가 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큰 잠수함에서만 이걸 잘 장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는 장비가 덩치가 커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잠수함 내부의 공기를 압축시켰다가 풀었다가 압축시켰다가 풀었다가 그러면서 잠수함 내부에서는 충분한 공기 생산을 통해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은 잠수함 내부의 내적이 최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이제 안창호급에 와서 그 톤수에 그게 가능하게 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기술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공격 잠수함에서는 이미 덩치가 크기 때문에 예전부터 썼던 기술인데 우리는 쓰고 싶어도 못 썼던 기술이다. 손원일급까지만 하더라도 체적이 너무 작다. 톤수가. 예. 그래서 아마 안창호급을 디자인할 때도 이 부분은 그 톤수에 분명히 감안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잠수함을 연근해에서 쓴다는 입장에 있어서는 손원일급에 있는 압축공기나 또 일부 장보고급에 있는 압축공기는 위험성이 좀 있는 부분이다. 예. 자, 그런 부분이 안창호급에 와서 해소가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드려보면 장보고급은 이제 스위마웃 자가로 나오는 거죠, 스스로. 나오는 건데 지금 디젤 우리가 쓰는 이제 범상어 의뢰 같은 경우는 이게 전기 추진이잖아요. 전기 추진의 장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수소 연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속도가 토크가 바로 나와요. 토크가 RPM 쭉 올라가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속도가 좋아요. 그래서 스윙아웃 자가 추진으로 나오더라도 의뢰의 속도 이런 데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아요. 큰 것은 뭐냐? 미사일을 발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온 게 압축공기. 저 선택밖에 할 수 없었다. 저때 ATP 기술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고 또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었다 하더라도 압축공기 밖에 쓸 수 없었다. 왜냐? 이 ATP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해컨대는 잠수함 내부의 체적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렇지만 갈수록 이제 미사일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니까 손원일급에 와서는 8개를 전부 다 압축공기를 쓰는 방식으로 바꿨다. 근데 저거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압축공기만으로 발진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은 스윙아웃도 되고 압축공기도 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생각한 데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발사관에서 압축공기도 되고 일반 자주추진도 되고. 왜냐? 여기서 소음이라는 것을 일반 의뢰를 발사할 때도 소음이 발생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소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 잠수함에서 그런 추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안창호급에 와서는 전체를 이제 충분히 덩치가 커졌기 때문에 ATP 발사하도록 한다. 숫자는 6개로 줄였다.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의뢰 위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100% 그렇지는 않겠지만 미사일 수요에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심지어는 대한 미사일조차도 잘하면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 발사관 숫자를 8개에서 6개로 배는 커졌는데 의뢰 발사관 숫자는 줄었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요인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VLS가 수직 발사관에 들어간다는 게 큰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